그 광파라는 개념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인간 종족의 한계를 알 수 있느냐? 과연 소가 빨간색을 볼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런 빨간색을 소는 못 봐요. 사자도 빨간색 못 보죠. 여러 가지 실험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 정상적인 사자, 정상적인 소를 놓고 볼 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빨간색 생명은 못 보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빨간색 생명이지 소나 그런 레오파드나 그런 사자가. 그래서 이 빨간색이 많은 가을 기운이 아프리카도 약간 가을 정도 되면 그쪽에 가을 되면은 그 단풍이 꽤나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쪽 가을에는 사자가 사냥을 잘 못해. 그거하고 비슷한 영양 같은 것들은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파란색에 이게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의 회색으로 보이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사가 빨간 깃발을 팔랑팔랑 해가지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처럼 잘못하는데 빨간색을 못 보는 소한테 팔랑거려봤자 소용없지. 그냥 움직이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예? 아마 파란 것 들고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날 거라고. 근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내가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고 또 베이컨도 말하지 않은 건데 이 종족의 우상이라는 한계는 어떻게 극복하지? 화가 어떻게 극복해? 이 한계는 알겠는데 한계는 다른 동물들을 비교해 봐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보는 걸 다른 동물이 빨간색을 못 보는데 인간이 빨간색으로 보는 것을 일반화해 버리는, 다른 동물들 다 빨간색으로 볼 거라고 그렇게 일반화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 알겠죠. 근데 그 잘못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가 있어? 그 인식 오류인데. 서 박사 어떻게 하면 극복해? 친구들의 삶의 모습들을 계속 관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를 하면 그것도 할 수 있죠. 차이로 이해하면 돼요. 차이? 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르다. 이렇게 차이로 이제. 저놈은 딸리 보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다른 동물이 이것을 슬퍼할 것이다. 지금 감각만이 아니라 이제 감정으로 가게 되면 슬퍼할 것이다. 인간은 슬퍼하니까 거의 우리가 감정이입을 시켜서 알 수도 있는데 안 슬퍼할 수도 있거든, 동물들은. 또는 사람이 기쁜 걸 걔네들은 슬퍼할 수도 있고. 인간이 동물이 돼야 역지사지? 사람들 간에도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 되게 나쁜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시어머니 되고 나면 또 며느리 엄청 갈구는데 그 역지사지 하는 게 되겠어? 또 근데 층층이 있을 때는 자기는 며느리이면서 며느리 데리고 있는 시어머니도 있어요. 자기 시어머니의 며느리이면서 지가 지금 밑에 또 며느리 하나 있으면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이면서 며느리이면서도 못하잖아. 잘 사람들이 역지사지를 못하니까 말만 역지사지 하는 거지 역지사지는 실제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첩돼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순간적으로 차 파킹 시켜놓고 내리면 보행자 아니야. 빨간 불 그렇게 건너가려고 서 있어봐 되게 길어요. 빨간 불이. 근데 반대로 운전자에게는 그게 파란불인 상황인데 내가 오면서 금방도 되게 파란불이 짧은 거야. 계속 끊어져가지고 시간을 한 15분 정도 더 걸렸는데 우리가 이 자기의 처지에 따라 그렇게 다른데 동물과 인간의 처지는 너무 달라서 어떻게 알 수 있어? 글쎄요. 여기 지금 답이 없어. 이 사람도 답을 내가 아무리 베이커 아까도 봤지만 집에서 봐도 종족의 우상을 극복하는 방법은 베이컨이 말하지 않았더라고. 응?
공자는 했지. 박학? 그 다음짐 동구르 우상을 극복하는 방법이고 뒤에 이렇게 써놨어 내가. 나 이거 또 안 써놨대 내가. 그게 공감이야 공감. 알고 있는데 적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라고. 동물과 인간 간에도 인간같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들도 작은 형태, 제한적인 형태의 도덕 감정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나 희로애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복합적인 공감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들도 인간하고 동물을 공감하기 때문에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공감 능력, 머리의 지능보다 공감 능력이 훨씬 뛰어나죠. 얼마나 그 차이, 지능하고 공감 능력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냐면 강아지는 지가 거울 비춰주면 전지 몰라요. 도망가 또는 아주 의기소침해 있거나. 근데 공감 능력은 강아지보다 뛰어난 걸 내가 별로 못 봤는데 그 원숭이 정도 급 같아 그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 강아지가 아픈 걸 알 수 있고 기르는 사람은 아주 면밀히 알 수 있어요. 화가가 잘할 것 같은데. 아까 뭐라고 했지? 대든다고 그랬던가? 호통친다고. 늦게 왔다고 호통친대. 강아지가 그냥 한국에 그냥 똥개 같은데. 또 소를 기르는 농부나 그런 목축업자들은 소와 거의 완전한 공감관계 속에 들어있어요. 소를 자기 자식처럼 기르고 소를 팔아야 될 때는 팔고 우는데 뭐 개만 팔고 우는 게 아니야. 지금 뭐 개 파는 사람 없어.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개 파는 가난한 시절에 개 팔고 우는 사람 봤지만 오늘은 그런 정도 돈 벌려고 개 팔질 않죠. 그냥 끝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길러죠. 개를 기를 때 최대 문제는 개가 죽어버린다고 늙어서 15년 내에 아무리 길게 살아도 16년 이빨 막 닦아주고 그러면 16년 이빨 안 닦아주지. 20년 요즘에 산대요. 이빨 닦아줘서 그래. 치카치카 해주니까. 근데 이렇게 치카치카 한번 해주면 이것들이 알아가지고는 입 딱 벌리고 있어. 어? 아주 영리해서 개들은 또 금방 배워. 그거 한번 하고 나서 그 먹이를 조그마한 거 맛있는 거 주면 나중에 그거 먹고 싶어서 이빨 벌리라면 벌려. 요지는 동물과 인간 간에도 제한적인 공감이 가능하다. 식물하고 인간은 어떤 관계인가? 식물은 거의 감정이나 감각이 없죠. 그렇지만은 한 가지 감정은 하나 같은데 생명력. 생명력은 식물도 막 자라잖아요. 자라려고 하는 생명력은 동물과 같이 같기 때문에 공자는 자라는 새싹을 밟지 않았어요. 그 생명력은 보고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니까. 또 한참 열심히 자라는 나무를 뗄나무 한다고 베지 않았다. 그래서 식물의 생명력을 공감을 해서 모든 동물과 인간이 같이 살려고 하거나 같이 살게 될 때는 그런 동물들의 다양한 감정을 공감한다.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말했었죠. 개 정도까지도 도덕 감정이 있다고. 그 단순한 형태. 억울하면 그들도 억울해해요. 응? 지난번 말했죠. 그 영국의 세퍼드. 원숭이는 더 심해요. 원숭이를 교환을 이렇게 하는 쿠폰을 교환할 줄 알아요. 원숭이는 개보다 더 지능이 높으니까. 그래서 쿠폰을 한 주먹 주고 각각 2마리의 원숭이를 따로 그 장 속에 넣어놓고 그 철조망 밖에서 철조망이 이제 넓다면 손을 낼 수 있게 손을 쭉 뻗을 수 있게 해놓고 그 쿠폰을 하나 주면 요놈은 과자를 하나 줘. 요놈은 3개를 줘. 그러면 요놈 걔는 아까 4개까지 지난 시간에 참는다고 그랬는데 요놈은 3번 못 가. 2번에서 벌써 다르잖아. 받는 게 양이. 3번 하려고 그러면 쿠폰 있지. 그거 다 던져버려. 어? 그 철조망 밖으로 던져버린다. 게임 안 한다고. 금방 그게 억울한 걸 알아서 거부한다. 이건 뭐 실험으로 여러 차례나
서양 미국 과학자들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적어도 단순한 정의감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하게 느끼는 그 감정,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할 때 인간이 바로 알지, 공감으로. 이놈이 억울하게 느끼는구나. 그러니까 막 그래서 화내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동물을 기를 수 있다. 가축을 길렀다, 동물을 길렀다. 어떤 정도로든 그럴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이미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인간에게만 타당한 인간의 권리라고만 생각하는 이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걸 그렇게 한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고 우상을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넘어가 있고, 아프다는 거 가장 단순한 동물의 감정인데 그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서 동물을 괴롭히는 거, 동물을 아프게 만드는 건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거 못지않게 또는 그 이상으로 도덕적으로 나쁘게 생각을 해요, 인간들이. 동물을 박해하면은. 놀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지만은 놀부를 아주 나쁜 놈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그 묘사 중에는 대체로 이제 나쁜 것들 많이 나열하는데 똥 싸는 애기 주저앉히기. 놀부가 한 짓이야. 그 애호박에다가 말뚝박기. 놀부짓이야 그게. 또 옹기전에서 말타기. 막 돌멩이 튀어서 옹기전 깨지는데 막 말타. 근데 거기까지는 좀 이놈이 상당히 희망스러운 놈이다. 그런 정도 그 개의 사악성을 드러내는 거지만은 제비다리를 분질러 버렸어. 이 최악의 인물을 묘사할 때 제비다리 분지른 거라면 제비가 사람 아니잖아. 동물의 다리를 분지르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미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그 흥부전은 보여주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자의 철학이든 또 불교 철학이든 동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기독교인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모르는 동물에 대한 공감 능력 속에서 그걸 아주 도덕적으로 나쁘게. 앞에서 말한 그 옹기전서 말 타고 뭐 똥 싸는 놈 주저앉히고까지는 그렇게까지 웬만한 놈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난하다가. 그런데 제비다리를 분지르는 것은 웬만한 사람 못하지. 진짜 나쁜 놈이라고, 도덕적으로 나쁜 놈이라고 묘사할 때 그 표현을 쓴 걸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자그마한 미물인 제비의 아픔에 대해서 인간이 공감하고 있는지. 아니, 그걸 쓴 사람하고 그 당시에 그걸 읽은 사람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해 듣기만 해도 놀부는 나쁜 놈이네. 그걸 바로 수긍할 수 있겠죠. 그럴 정도로 인간은 공감 능력으로 인간의 종족의 우상을 이미 많이 극복해서 살고 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런가? 그걸 이제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책을 내가 봤는데, 동물에 의존하지 않고는 그 이전에 선사시대 인간의 삶이 불가능했어요. 가령 자연 캘린더, 내추럴 캘린더에 의존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었어. 가령 어떤 새싹이 이러이러한 식물에 이런 새싹이 날 때쯤에는 어떤 새가 날라온다. 이게 오랜 세월의 경험 속에서 이제 캘린더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새싹이 날 때는 들소가 때가 나타난다. 그때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이런 참새들이 나타날 지적일 때는 뭐가 또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에 의존해서, 식물과 동물의 의존, 그것이 알려주는 것에 의존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또 생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냥 이 선사시대의 삶은 자연과의 끊임없는 교감과 공감 속에서 살아왔고, DNA가 그렇게 발전해 있기 때문에 제비다리 분지른 것에 대해서 이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비를 거기다 집 짓게 놔두고, 근데 그 제비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걸 또 우리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비를 못 살게 굴면 재수 없다고 집에 그 옛날 제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밑에다가 똥 싸니까 쫓아내는 게 아니라 똥 싸는 똥바지
딱 이렇게 해주고 어린 시절에 지금은 많이 초가집이 없어갖고 없어졌지만 이율로 기억나? 아니면 알지를 못해? 알고 있지. 그럴 정도로 이 제비와 우리가 공생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교감과 공감이란 말을 내가 쓰고 있는데 두 개는 뜻이 달라요. 교감은 자기의 오감이나 육감으로 여섯 번째 그 감각으로 즉 멋을 센스라고 그랬죠. 그 근감각으로 대상과 사물을 보고 그 표정을 보든 거동을 보든 그 감정을 인지하는 거야. 저 사람이 아프구나. 육체가 고통스럽게 다쳐서 아프구나. 그걸 보고 알아요. 알 때 그 감정의 찡그린 얼굴을 보고 또는 그 몸 자세를 보고 아프다는 감정을 아는 것, 그걸 교감이라고 그래. 감정을 지각하는 거. 근데 자기도 같이 아파할 수가 있어요. 아구라 하고 자기도 아파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자기의 뇌로는 뇌과학적으로는 변형계가 감정을 일으키고 느끼고 그러는 데인데 변형계가 같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아픈 부위의 변형계가. 그러면 자기도 같이 아파해요. 아픈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자기도 그 아픔을 재생산할 때, 재현할 때까지 그것을 공감이라고 그래. 재현하지 않고 그냥 아프구나, 제가 아프구나 정도 아는 거, 뭐 우리가 다 공감해 하면 못 살죠. 모든 일을 내가 공감한다. 어떨 때 막 아프리카의 어린이가 어찌고 저찌고 그러면 여러분들 채널 돌려버릴 때 있을 거야. 알긴 아는데 그 같이 아파하기 부담스러우니까. 마찬가지로 공감과 교감을 나눠서 인간은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역사책을 읽더라도 이순신 장군은 공감하면서 읽지만 그 외국인 적장들이나 걔네들은 우리가 교감만 하지 공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속으로는 반감을 갖고 있지. 공감이 아니라 반감을. 다 공감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둘째는 동굴의 우상이에요. 이건 인간이 개인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걸 통해서 개인을 넘어갈 수 있지만 개인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 개인의 그런 감옥 상태? 동굴로 표현해서 그 감옥을, 개인 감옥을 극복하는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가 읽어보세요. 둘째. 네, 둘째 것부터. 둘째, 저마다 465페이지 둘째입니다. 둘째, 저마다 특별한 개인의 특수한 관점에 사로잡히는 것, 즉 동굴의 우상에 사로잡히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 공자는 다문다견 또는 박학신문을 강조했다. 베이컨은 이것을 동굴의 우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동굴의 우상은 자기 자신의 사적 편견 또는 기질, 체질을 척도로 삼는 개인의 그릇된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동굴의 우상은 개인적 인간들의 환상이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 일반의 타일선인 종족의 우상과 달리 각 개인은 자연의 빛을 파편화하고 뒤트는 일종의 개인적 동굴 또는 땅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이 책상을 볼 때 앞에서 보면 이렇게 일자로만 보이고 옆에서 보면 더 짧게 일자로 보이고 또 뒤에 의자가 보이고 또 뒤에서 보면 또 달리 보이죠. 모양이 각자가 서 있는 관점에 따라 하나의 사물이 다 다르게 보여요. 그걸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사태를 다 다르게 지각하고 다르게 판단한다고. 이건 개인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건데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느냐 문제인 거죠. 이 우상을, 이 동굴의 우상을. 자기라는 동굴에 빠져버리는 이 우상을. 자. 이것은 각개인. 근데 앞에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다문다견. 여러 사람이 경험한 것을 듣고 자기 경험하고 보태고 또 본 것을 여러 사람이 본 것을 또 들어서 알고 다른 말로 하면 박학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널리 경험하는 거 그리고 실험해서 아는 거.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자.
이것은 각계 인간의 독특성과 특수성 때문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사물들이 뭔가에 사로잡히고 혹시 편향된 정신 또는 침착하고 초연한 정신 등 상이한 정신들에 대해 각인하는 상이한 인상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상이한 인간들의 상이한 성벽의 인간 정신은 가변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상당히 불규칙적인 것, 거의 되는 대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하다.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이런 까닭에 인간들은 지식을 더 커다란 또는 공동적인 세계 속에서가 아니라 더 작은 사적 세계 속에서 찾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동굴의 우상은 각 인간의 정신과 육체의 개인적 천성에 그리고 각 인간의 교육, 생활 방식, 우연적 사건 등에 그 기원을 둔다. 그 양상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물론 이제 다른 아주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부자가 어떤 사태를 보는 것하고 가난한 사람이 보는 것하고 중산층이 보는 것하고 다 다르겠죠. 또 같은 중산층 안에서도 중산층의 상층이 있고 중층이 있고 또 중산층 하층이 있어요. 하층은 늘 서민층으로 추락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이고 최상층은 중산층의 가장 높은 층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했죠. 그러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황 어려움에 대해서 각 계급은 다 달리 문제를 바라본다고. 근데 이것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 계급적 관점은 계급의식이 되고 계급 갈등으로 엄청난 국가 분열, 국민 분열로 나타나겠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다시 다문다견 여러 사람들의 관점들을 모아서 같이 모아서 보편화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 자기 머리로 보편화하는 거 그것은 아까 우리 이 장군이 말한 역지사지인데 칸트가 썼던 방법이야. 절대 역지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역지사지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그런 공감적 경험이 있어야만 역지사지가 되는 거지. 이 역지사지를 했다고 하는 사람 잘 분석해 보면 공감해놓고 역지사지라고 이름만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칸트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가령 이 사람이 두 가지 도덕법칙이라고 한 것을 도덕법칙을 세우는 원리를 두 가지로 말했죠. 하나는 자기의 개인적인 행위 준칙을 보편화할 수 있는지 보편화할 수 없으면 그건 도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단순히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대할 것. 이게 이제 두 개의 원칙인데요. 이게 얼마나 그 견폐성인지 개 짖는 소리인지 한번 내가 설명을 할게요. 첫째, 거짓말이 왜 도덕적으로 나쁘냐. 그걸 증명을 해요.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냐면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든 정신적인 이익이든 얻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편화해봐. 나는 앞으로 나의 거짓말을 하고 살기로 하는 준칙을 세웠어. 행위 준칙을. 그러면은 그것을 일반화해보라 이거야. 보편화해보라고. 우니베살리어 마카이트한지 보편화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다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이제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남도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해갖고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 안 먹게 되는 거라고. 상대방도 내가 거짓말을 할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나의 속이의 목적과 이익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편화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칸트 말을 그대로 옮겨놔서 내가 더 쉽게 독일말로 읽으면 엄청 어려워요. 개소리를 어렵게 쓰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건 어떻게 한 거냐. 지금 역지사지를 계속 복합시켜서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상대방도 거짓말하고 싶겠지. 이런 식으로 이 장군의 역지사지를 계속 적용한 거야. 지금 칸트가.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문제인데 거짓말하는 것이 나쁜 건가? 도덕적으로? 때때로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거짓말을 하는 행위가 나쁜 거냐고. 의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이려는
의도, 해치려는 의도가 있으면 나쁜 거고, 뭐 하얀 거짓말도 있고, 뭐 덮어주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고, 그런 거는 선한 의도에서 하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만 한정되는 건가? 가령 내가 거룩한 거짓말, 성스러운 말을 이렇게 친구나 친구 가족이 범한 역적질이야. 근데 자기가 다 역적질이고 그걸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들이 역사에 많이 있거든요. 그 거짓말은 엄청나게 거룩하죠. 거짓말인데. 그리고 또 이 장군이 좋아하는 손자병법 전부 기만과 거짓말로 돼 있어. 적군에게 장군이 잡혔어. 근데 지금 자기가 지휘하던 부대는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갖고 적어도 1시간의 여유는 주어야 거기를 이탈해 가지고 다른 안전한 지대로 이동하는데 적어도 붙잡혀서 1시간 동안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게 아니야. 몸이 갈라지고 부서지더라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거룩한 거짓말은 아닐지 몰라도 위대한 거짓말일 수는 있어. 국가가 또 플라톤 말대로 신화를 통해서 창설이 되잖아요. 우리 단군 신화 이런 것처럼 좀 거짓말인데 그런 경우도 이제 거룩한 거짓말일 수도 있고 단순히 지금 화이트 라이 정도가 아니야. 그러지?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드는 예야. 한 10년 동안 아주 외지에서 돈을 벌고 그래서 지금 번 돈을 몽땅 모은 걸 자기 몸에다가 감춰갖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그네가 어디서 길손이 하나 생겨갖고 자꾸 오면서 어디서 오는 길이냐 돈은 뭐 얼마나 많이 벌었냐 자꾸 묻는단 말이야. 돈 얼마냐고 물으면 하나도 안 벌었어요. 다 써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했어. 이제 쇼펜하우어가 칸트한테 묻는 거야. 이거 나쁜 거냐? 잘못하면 돈이 있는 줄 알면 돈을 뺏길 수도 있지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썼다고 써서 허망하게 돌아가는 길이라고 거짓말을 한 게 그 거짓말이 나쁘냐고. 그 다음에 누구냐. 순자와 공자 이야기를 할게요. 공자를 잘 역경을 읽다 보면 예의의 상당 부분이 거짓말을 관철시키는 거라고 돼 있어요. 특히 중도가 나한테서 지금 화가 났어. 화가 났는데 화가 난 대로 화를 발동하는 게 훌륭한 사람인가? 화를 참고 화 안 난 것처럼 상황을 피해가는 사람이 중을 마음속에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화난 마음을 마음속에 그냥 지니고 있는 것을 중이라고 그래. 그것을 적절하게 프로포셔널하게 절도에 맞게 발현을 시키는 거 그것은 화라고 그러고 중화지 합쳐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태적으로 유지하는 거. 또 배고픈데 어머니가 빨리 밥을 주려고 자식을 막 정신없이 밥을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배고프냐 그러는데 배고픈데 아니요 아직 그렇게까지 배고프지 않습니다. 거짓말 했어요. 둘 다 예의에 맞는 행동이야. 공자님 말대로 오면 거짓이 여기서 예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그걸 너무 또 강조하면 모든 예가 도덕적인 행동이 거짓말이다.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순자로 가는 거야. 순자. 진실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상황마다 자기 감정을 조절해서 표현하려고 중이든 화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취할 때 공자가 하나를 유라고 해서 거짓 유자를 써서 순자는 속마음은 성악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속마음은 사람들이 악한데 그런 예의라는 것을 철칙을 지켜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 실은 거짓된 감정을 꾸며서 내는 것이 예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예의의 전부든 순자가 말하는 것이든 또는 예의의 일부가 다 거짓으로 돼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보면 칸트의 거짓말은 이런 식으로 보편화 가능하지 못하니까 거짓말은 부도덕하다. 그 결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정신 나간 어린애가 하는 소리라고. 예? 거짓말을 할 때 인간은 어떤 약속을 해요. 적어도 사람들이 다른 의미 없이 그냥 통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다. 커뮤니커티브 액션
소통적 행위를 한다고 그럴 때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요.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그걸 어기니까 거짓말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은.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인지를 모를 때 진지한 말이 아닐 경우는 너 진짜 이 거짓말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말고 대답해봐.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그래 내가 거짓말 않고 대답할게. 약속이 돼버렸죠. 그 거짓말을 근데도 했어. 그러면 약속 위반을 한 거야. 약속 위반을 하니까 부도덕은 거지 거짓말을 해서 부도덕은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진실을 보고해야 되는 거. 공직자는 국민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공직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그건 일종의 약속이에요. 공직자가 되는 순간 이미 암묵적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나 마찬가지냐면 경고를 할 때 불이 났는데 불이야 그렇게 말하지 불이 나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하면 다 타 죽어버리죠. 불이야 한마디 하면 불이야라고 하는 불이다라는 이 서술형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워닝, 경고라는 의미를 가져요. 말로는 그런 경고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건 언표 외적 표현이라고 그래서 화용론에서 언어를 쓰는 스피치 액트 이론에서 인간의 행위에 거의 70% 가까이는 언어로 행위를 해요. 여기서 지금 언어로 경고라는 행위를 했다고. 예? 경고라는 행위를 했는데 경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을 해야만 사회적 행위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로커티브라고 그러는데 뭔 말을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글을 쓰든지 말을 하든지 감사합니다고 말을 해야만 감사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행위로. 그런 경우에는. 또 축하합니다도 마찬가지고 말을 다른 말을 해서 그 행위의 그 언어가 그 문장 안에 안 들어있어도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그런 언표 외적인 행위라고 그러고 이건 언표 내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냥 언표적 행위. 감사, 축하 이런 말들이 들어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 행위를 거의 인간이 언어로 해요. 언어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얼굴이 붉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은 감사합니다나 그런 축하합니다는 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어떤 소통적 행위가 아닌 경우에 뭐 장난쳐도 거짓말 많이 하고 뭐 끊임없이 거짓말로 개그를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다 부도덕에 보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짓이다. 두 번째 문제가 금방 첫 번째 말한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행위 규칙을 일반화해봐서 일반화가 불가능하면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태제가 잘못된 두 번째 문제는 그 거짓말하는 경우에 대한 그 예에서 그러듯이 그 개인적인 행위 준칙을 세운 자가 그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칸트의 전제, 이익을 못 얻으면 부도덕하고 이익을 얻으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검증 패러다임, 이게 이익을 얻는 문제, 잃는 문제와 도덕은 무관한 거거든요. 이익을 초월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대단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 그 성직자적인 모습 밑에 공리주의적인 이익 이꼴 또는 쾌락 이꼴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공리주의적인 천박성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물론 이익과 인간의 도덕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가령 정직한 사람이 끝내는 돈을 벌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행복도 이익이고 다 이익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정직하다가 손해도 많이 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사람이 신용을 얻고 신뢰를 얻어서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장군 승진을 뭐 별 하나 더 달아주고 막 그럴 수는 있어요. 다. 그렇지만은 정직이 곧 이익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 될지는 몰라도 또 그런데 다른 소덕 같은 작은 도덕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가 많다. 상호주의적인 이익을 둘이 이상이 추구할 때 각각이 나중에 나눠 먹는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죠. 상호주의는 바로 이익을 생산하고 나눠 먹는 방법이지만 이익 자체죠. 그렇지만 방식만 달리하는 것인데 그 상호주의는 중요한 소득 중에 하나예요. 또 부지런한 거,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그 부지런한 사람한테 바로 이익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익이 가는 것들은 소덕이라고 불러요. 공자 철학 안에서는. 근데 인의예지와 같이 큰 대덕은 본인에게 손해보는 경우도 많아요. 응? 괜히 길가에 쓰러진 사람 병원으로 업고 튀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할 일 다 집어치우고 차로 싣고 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독립투사처럼 자기 몸이 으스러지더라도 즐겁게 죽어야 될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이익을 위해서 또는 행복을 위해서 인의예지를 한다 이런 가설을 세울 수가 없어요. 또는 기쁨을 위해서 기쁘니까 덕행을 한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다 행복하려고 기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목적 수단 관계로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설정할 수 없다. 대체로 그 인의예지의 덕행을 하다가 이익만이 아니라 자기 행복도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과 관련된 걸로 첫 번째 칸트의 태제 아까 두 개라고 그랬죠. 그 태제 중에 첫 번째 것은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천박한 공리주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래하고 엄격한 의무감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지금 쇼펜하우어와 칸트를 비판한 내용이고 나는 정당하다고 봐요. 옳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해야 된다. 이 말에 많이 사람들이 속아요. 상당히 맞는 말이라고. 그 이영재하고 친한 누구냐 무슨 남인가가 강의 시간에 이것도 개소리라고 내가 그랬더니 화를 벌어내고 대들고 그러던데 거기 이대 나왔어. 이 뜻도 모르고 그게 좋은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 머리를 속일 수는 있어도 더 뛰어난 철인들은 못 속이는데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만 보는 거 그게 인간관계의 유일하거나 또는 뭐 대부분이거나 결정적인 관계라고 보는 건 인간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관계는 대부분 그런 연대와 그런 인애, 사랑의 관계거나 우정의 관계거나 그런 자애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서로 사랑할 때 자기가 그 사람의 뭐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친구는 뭐 먹을 것도 나눠 먹고 콩 하나도 나눠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물질적인 이익을 초월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관계, 결정적인 관계 그리고 인간이 자살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인들의 자살률이 노인 시대에서 한국이 최고 높은 이유도 그런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자식들이 안 찾아오고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뭐 굶어 죽기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막 갖다가 주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응? 근데 이게 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람에게 삶이나 똑같아서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라도 사랑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못 죽어. 그리고 죽기 싫어.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버림받았죠? 그러면은 살 전망이 사라지는 거야. 살고 싶은 의미나 이런 게 아노미 현상이 오는 거죠. 같이. 야, 인생 끝났구나. 응?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9억 원 정도 싸놓고 막 자살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무도 안 찾아오네. 응?
그래서 강아지 기르는데 이 강아지가 최대 문제라니까 15년 16년 되면 이것이 지가 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갖고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걔 뒷바라지 해주다가 이 죽어버려. 할머니도 자살해본다니까.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난 일이고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난 일이고. 강아지가 죽는 걸 보고 보통 사람도 엄청나게 애달픈데 그 노인들이 그걸 볼 때는 아 인자 얘 하나 보고 살았는데 얘마저 나를 버리다니.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람에게는 존재나 마찬가지고 존재가 아니라 사랑이 존재인 거예요. 해달이라고 바다 수달이 있어요. 뭐 보통 강에서 호수에서 사는 일은 그냥 민물 수달은 우리가 흔히 보는 거지만은 해달은 거의 그 해달 어미가 20m, 100m 밑에까지 그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가요. 그리고 위에 새끼만 떠 있거든. 응? 근데 이게 파도가 엄청 일렁대 가지고 다시 애미가 그 자리로 올라온다고 올라오지? 그 새끼 저쪽으로 이미 떠나려고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찍찍찍찍 서로 이제 그 교신으로 그것도 자기 새끼 찾아야지. 거기서 한두 마리가 잠수한 게 아니거든. 그냥 수백 마리가 잠수하고 수백 마리가 떠 있고 새끼가 그런 상황에서 그 서로 찍찍거리는 교신으로 어미와 새끼가 서로 알아봐서 만나서 그 잡아온 걸 이제 나눠 먹는 건데 그 생명 서로 사랑하는 자애의 마음 두 어미와 새끼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이 교신줄 이게 생명줄이야. 그게 끊어져 버리면 죽는 거야. 누구도 걔 안 돌보거든. 각 애미들이 자기 새끼도 그 일렁대는 파도 속에서 먹이기 힘드니까. 그러면 이 생명서처럼 교신의 행위의 생명성처럼 그 인간도 자식이 한 번씩 찾아오거나 또 손자가 찾아오는 게 그 생명선인 거야. 그게 끊어져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그런 줄이 생명선이 많으면 몇 개 끊어져도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늙었더니 나중에 하나 남아서 딱 어? 인간의 관계는 그런 사랑으로 되어 있고 그런 사랑의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 민족적인 연대, 국가적인 애국심, 개인적인 그런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자식과 부모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우정, 뭐 형제 간의 우애, 수없는 그런 사랑으로 얽혀져 있는 관계가 인간의 첫 번째 관계지 무슨 수단과 목적 관계 그런 게 첫 번째가 아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 수단과 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그건 다 그런 사랑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맺는 거야. 우리 회사 가서 남의 그 시간제 노예처럼 8시간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장과 그 직원은 목적 수단 관계에 있겠죠. 어? 근데 그 8시간 바깥에는 다 인간적인 시민사회에서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시든지 집에 들어와서 자식들을 보든지 또는 부모를 보든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8시간의 일은 나머지 그런 가족과 벗들과 국가를 위해서 어떤 봉사하는 그런 시간에 돈 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뭐 탄핵하려고 2달간 데모할 때 노동시간으로 따져갖고 내가 엄청 손해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 어? 돈 벌고 와서 데모하는 거지? 그냥 그 목적 수단 관계는 불가피하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공리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 그런 건데 인간의 관계를 다 공리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인간을 목적으로 본다? 수단으로 안 보고 목적으로 본다? 인간은 인간에게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에게 사랑의 주체일 수는 있어도 목적이든 수단이든 그런 관계로 포착될 수가 없다. 인간으로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장과 그 직원 관계에서 직원이 수단이고 사장이 목적이지. 그러면은 인간을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단순히 수단으로 보지 말고 칸트 그 말 그대로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블로우스 단순히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목적으로도 봐야 된다. 그러면 직원으로만 보지 말고 사장으로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아니에요. 서박사 알아듣겠어? 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를? 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야. 그냥
저 공리적인 관계 속에서 누가 사장을 위해서 일하고 또 거꾸로 직원 입장이 아니라 사장 입장에서는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는 너의 목적이야 이런 관계라고. 또는 뭐 군대 관계나 군대는 뭐 불가피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만 그게 인간관계의 전부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 아무리 자기가 장군이지만 그 부하하고도 계속 수단과 목적 관계로만 맺으면 부하가 대들지. 비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 다 첫 번째 도덕 법칙의 원리나 두 번째 도덕 법칙의 원리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서박사 이 일을 달궜어? 저도 그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나 되는 것처럼 인간의 관계가 그렇게 주인과 노예나 또는 사장과 직원 관계로만 되어 있다면 그렇게 수단 목적으로 가지고 무슨 도덕성을 논할 수 있어요. 그 백날 해봤자 그건 소덕은 논할 수 있겠어. 예? 부지런히 일해주는 것 주인을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월급 안 주면 땡깡 부리는 거 부지런히 일했는데 왜 안 주냐 그럴 수 있지. 부지런히 이런 사람은 그 말할 자격이 있으니까. 응? 인간의 관계를 인간다운 그런 인애의 관계, 영어로는 비네볼런스라고 그러는데 비네볼런스 관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홉스가 그러니까 컴벌랜드라고 하는 영국 철학자는 공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인애 관계라고 그랬어요. 보편적 인애 관계지 보편적인 투쟁 관계가 아니다. 자, 좀 더 읽으시오. 통상적으로 인간들은 지식과 사상의 특수한 편린들에 대한 사랑에 빠지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스스로를 이것들의 저작자, 창안자라고 믿거나 커다란 노력을 이것들에 쏟아부어 이것들에 아주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들은 철학과 보편적 사색에 전념한다면 그들의 이전 환상에 맞도록 이 철학과 사색을 뒤틀고 부패시킬 것이다. 이러한 동굴의 우상은 자연 철학을 논리학에 극단적으로 예속시켜 논쟁 소재로 만들어 무용지물로 만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 개인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신적, 감각적, 성향적, 감정적, 육체적 개인차가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차이를 잘 보고 다른 사람은 유사성을 잘 보는 개인차가 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옛것을 찬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새것을 사랑한다. 고대의 참된 업적을 비판하지 않고 현대인들의 진정한 기여를 경멸하지 않고 중용을 견지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것은 과학과 철학에 대해 커다란 손실이다. 이런 태도는 고대나 현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광신이다. 그런데 진리는 가변적인 것인 특수한 시대로의 경사로부터가 아니라 영원한 자연의 빛으로부터 찾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광신들을 멀리하고 지성이 이 광신들과 순응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어떤 자는 미세한 것을 생각하기 좋아하고 어떤 자는 큰 것을 생각하기 좋아한다. 근데 이런 개인차가 있는데 이 개인차의 관점에서 본 것을 갖고 딱 고정시켜가지고 이게 진리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말라 이거. 그러나 물체의 관찰은 밀입자와 큰 구조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 것이다. 전자 밀입자의 고찰에 치우친 것은 데모크리스토스고 후자에 치우친 것은 기타 철학자들이다. 그러나 지성은 침투적이면서 또한 포괄적이게 양면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사적 동굴의 우상은 대개 종합과 분리의 지배나 과잉 또는 박물지적 기록 간의 부분성 또는 크고 작은 대상들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연학도들은 각각이 다 그의 지성을 지극히 많이 사로잡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의심해야 한다. 사적 동굴의 우상은 모든 개인이 개인인 한에서 개인의 시각에만 갇혀 있으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본유적 우상이다. 인간은 개인으로만 태어나고 개인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유적으로 이 편견, 이 우상이 생겨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 도와서 인간들끼리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뒤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공자처럼 모든 각도에서 다문다견에 박학신문하고 베이컨이 바라듯이 지식을 더 커다란 또는 공동적인 세계 속에서 찾기 위해 삼인행 속에서도 자기의 스승을 찾고 서경의 천시자아민시 천청자아민청 하늘은 우리의 백성이 보는 것을 통해 보고 우리의 백성이 듣는 것을 통해 듣는다고 했듯이 하늘처럼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민시민청 즉 천하의 백성이 보고 듣는 수준의 최대 범위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 박학한 경험에서 배운다면 동굴의 우상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자, 이게 치유책인데 한 사람이 본 것, 내가 본 것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본 것을 합쳐도 진리에 접근하기 힘들어요. 최대로 넓힐수록 좋지요. 그것을 본 사람들을 다문다견의 범위를 최대로 넓히면 어디까지 넓힐 수 있냐면 백성이 다 본 거, 온 백성이 본 거, 온 백성이 지각한 거, 온 백성이 느낀 거. 온 백성은 천하로 확대될 수도 있으니까 전 세계 백성이 다 본 거. 그것이면 거의 신적인 시각에서 본 거예요. 심지어 하늘조차도 백성이 본 것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거의 신적인 시각이라고 봐야죠. 응? 그래서 한 철학자의 위대한 철학자의 철인 정치는 이 동굴의 우상에 빠지기 쉬워요. 지가 천재니까 저만 생각하고 지가 백성을 역지사지해서 백성의 욕망이 뭔지를 막 정해버리고 그리고 막 공급을 막 지가 생각한 걸로 막 해버리고 백성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게 아니라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자기의 생각으로 삼아야 되는 공직자의 이제 원리가 여기도 들어있는 거야. 자, 여기서 에피스테메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철인만, 철학자만 통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플라톤은 생각했어요. 그걸 철인치자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에피스테메와 오피니언을 나눴어요. 독사는 히라버인데 영어로 바꾸면 오피니언. 에피스테메는 히라버인데 바꾸면 사이언스야. 사이언스와 오피니언을 딱 나누고 사이언스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거고 오피니언은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개연적인 의식이야. 개연적인 지식. 참 지식이 아니라 개연적인 지식. 프로바빌리티 또는 프로바블한 난리지. 두 개로 나누어서 일반 백성은 오피니언밖에 없는 거예요. 철이는 사이언스가 있고 사이언스를 가지고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만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게 플라톤이고 공자는 앞에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득도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절대 진리를 인간은 철인이든 인간 누구든 일반 백성이든 절대 진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득도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문도도 안 된다고 그랬죠. 득도 온 사람한테 들어야 문도가 되는 건데 문도도 추구하지 않고 조문도 그래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랬는데 그럴 리는 없다고 그랬죠. 73세까지 사셨다고 공자님이 안 죽고. 근데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을 한 개인에게 그래서 한정하지 않고 2명, 3명 온 국민으로 확대되어 가면 나중에 온 백성이 보고 들은 거, 온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오피니언이 어떤 철인의 사이언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더 잘 풀겠죠. 자연과학과 달리 이 정치학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백성의 욕망과 백성의 필요와 백성의 어떤 도덕심을 아는 문제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적인 여론을 아는 거, 그것이 정치에 대해서 천재나 철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이다. 하늘도 존중하는 백성의 시각인데 어떤 정치인이 그걸 무시한다고 뭐 폭망하는 거지 뭐. 그래서
공자의 무의라는 개념은 무의할 때 유자가 하게 할 유자라고 그랬죠. 하게 한다는 건 자기 한다는 거니까 자기 없이 다스리는 거. 백성이 원하는 걸 못하게 하고 백성이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강제로 하게 하는 정치가 아닌 백성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하는 그런 정치.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을 공직자의 마음으로 삼는 그런 정치를 무의의 치라고 그랬어요. 그 무의의 치처럼 이 민시민청, 백성이 보고 백성을 통해서 보고 백성을 통해서 듣고 그런 정치를 다른 말로 무의의 치라고 한 거예요. 이야기는 다 통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인식론 차원에서 백성이 원하는 거, 백성이 판단하는 거, 그게 옳은 것이다. 가령 조국 사태를 가지고 보세요. 조국 사태를 가지고 크게 정치적으로 둘이 나눠져 있는데 그 경우에 누가 백성인가, 여기서 온 백성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눠져 있는 경우인데 아무래도 다수가 생각하는 바가 옳겠죠. 다수에 따라서 정치는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폭망할 수가 있다. 혹시 7월 3일인가 2차 재판에서 정경심 씨가 옳게 이긴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문제의 핵은 그런 법적인 판단은 별도고 그런 식으로 교수 자식들이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계속 써가면서 학교도 막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그 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오는 엄청난 소외감이 일어나겠죠. 또 다른 하나는 무슨 놈의 입시에 그렇게 고려할 플러스 알파가 많은 거야? 이게 부정부패하기 딱 좋게 돼 있는 거야, 이게. 두 가지 제도상의 문제와 그 엄청난 기회의 편차가 드러나면서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국민들은 비위장이 상해버린 거지 뭐. 이건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이 문제에 정치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니까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고 정치는 정치가 하는 거니까 정당에서는 백성들의 심사를 괴롭히고 또 소외감을 증폭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옳은 거죠. 송영길이 편들어주는 거야 지금. 근데 전부 모든 신문마다 절반의 사과라고 해서 나왔대. 나머지는 사법적인 것이는 그 나머지 절반은 판사가 판결하겠죠. 응? 아니 어떤 경우에는 장관 무슨 그 위탁 받아갖고 청문회 가지도 못하고 끝난 경우 많아요. 그냥 언론이 그냥 아작을 내가지고 더 가면은 집안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왜냐면 비리가 많은 집안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옛날에 저지른 비리라 뭐 그 시효가 끝난 것도 많지만은 그게 다 드러나 버리면은 그 재산이 이상하게 형성됐다. 지금까지는 동네에서 폼 잡고 살 수 있는데 잘못하면 도덕적 기반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 드러나기 전에 그냥 장관보다 정치적 목숨을 구하는 게 더 나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유교국가에서 같은 공통적으로 쓰는 말. 3대는 덕을 쌓아야 판사가 나온다. 3대는 덕을 쌓아야. 3대를 덕을 쌓는다는 것은 3대에 걸쳐서 욕을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은 괜찮다고 하는 칭송이 3대는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도 청문회 집어넣으면 뭐 음주운전은 한 거 걸리고 막 그럴걸? 응? 이영구 차관 같은 경우는 술 먹고 엉겹결에 사람 목 조르고 막 행패 부리다가 걸려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던데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렇게 저질렀을 텐데 여기 술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해. 어? 괜히 지금 법이 엄해져 갖고 운행 중에 있는 운전사를 폭행한다? 5년 이상의 뭐 엄청나더만 가중처벌. 어? 비행사 건드린 거나 거의 비슷해요. 운전자를 건드리면. 근데 또 정지해 있는 차가 아니라고 또 경찰이 그러대. 뒤로 후진을 10m 했으니까 운행 중에 있었대. 이거 멱을 잡은 건 잠깐 서 있을 때 잡았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도 그런 공직자나 공직으로 갈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덕 기준을 아주 샤프하게 국민들이 적용하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술 먹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술 먹은 사람의 시각이니까 동구로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백성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사람은 봐주냐? 법조인인데 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 안 건가? 봐. 이 백성의 시각과 판단을 따라야 된다. 특히 정치는. 네? 자. 셋째, 공자는 말은 뜻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 말의 한계를 돌파할 것을 요구했다. 베이컨은 이것을 시장의 우상의 파괴로 표현했다. 시장의 우상은 일상적 언어에서 생겨나는 언어 우상이다. 흉에 의하면 언어는 무의식적 관행이다. 따라서 용수, 흉, 비트겐슈타인 등이 경계한 언어에 빠지는 시장의 우상은 동조에 의해 그리고 인간들의 상호 연대로부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우상이다. 여기를 좀 잘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 베이컨이 시장의 우상이라고 하면서 언어의 우상을 말을 해요. 언어에 있다고 그래서 언어에 말해진다고 그래서 언어 표현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과 그 일치하는 걸로 착각하지 말아라. 신이나 천사나 도깨비나 헛개비나 이런 것들이 악령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말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가령 나는 슬프다란 말을 I am blue라고 하는데 또는 독일 말로는 블루가 블라우인데 야 독일 말로 블라우는 성질 났다는 소리 아니야? 에? 뭐 그게 슬프다는 소리냐? 같이 푸르다는 뜻으로 표현하는데 감정이 다르고 쓰는 언어가 그렇게 다른데 여기는 이제 웨트 젖었다는 말을 갖고 이제 베이컨이 예를 드는데 그렇게 표현을 막 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파란색이거나 언어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언어가 통용된다고 그래서 그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시장에서 물건이 팔린다고 그래 갖고 그게 다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짜도 있고 에? 짝퉁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야. 마약도 팔고 응? 여러 가지 팔 수 없는 것도 막 팔죠. 막 여자도 팔고 막 그러니까 시장에서 통용된다고 해서 다 도덕적으로 옳거나 또는 사실에 입각이 있다고 보면 안 되듯이 언어도 그렇다. 이게 언어의 우상을 지금 지적하려고 시장이라는 말을 써서 이 후세가 이해하기에 독자가 이해하기에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명칭을 인간의 거래와 공동체로부터 취한다. 인간은 다마로 연대한다. 보통 말은 평범한 사람들의 지성에 맞게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일상어의 비난하고 서툰 코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성을 저지한다. 배운 사람들이 그들 자신을 보호하고 어떤 식으론가 이 말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데 익숙하게 하는 정의와 설명들은 상황을 전혀 복구하지 못한다. 명백히 말은 지성에 폭력을 가하고 모든 것을 혼돈에 빠뜨리고 인간들을 속여 내용 없는 무한 논쟁과 가공 속에 빠뜨린다. 언어를 사용하는데 서로 다른 문화권 또는 연대하지 않은 사람들 야 슬픈 것은 블루라고 하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사이는 몰라도 그러지 않은 그렇게 연대해서 약속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해해가지고 같은 말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 풀리질 않아요. 똑같이 서양의 어떤 개념과 언어만을 의존한다면 우리의 개념이 우리 한국말의 개념이 번역했다 하더라도 오해가 끼어들 수 있다. 유일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인간 본성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인간 본성. 인간 본성은 이성도 있지만 이제 감성인데 감각과 감정은 이성과 달리 대단히 인간 세계에 보편적이에요. 인간의 감각과 감성은 보편적이다. 개인차는 있지만 개인차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로 상쇄돼 버려요. 가령 머리는 천양지차일 수가 있어요. 천재가 있는가 하면 둔재가 있고 천치가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공자님이. 네? 상지여 하우는 불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듯이 안 바뀐다고. 전 세계의 그런 지능 차이로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은 이성은 보편적이지 않다. 근데 거꾸로 칸트나 헤겔이나 이런 또라이들은 이성적인 건 보편적인 거라고 착각하죠. 그렇지 않고 인간의 감정은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다. 사이코패스 빼고 보편적이에요. 전 세계가 보편적이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인간의 표정은 보편적이에요. 에크만이라는 미국 사회심리학자는 인간의 표정을 연구했는데 이 문명세계를 전혀 접촉하지 못한 저 인도네시아의 산악 쪽을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200번도 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접촉하지 못한 그 종족들이 찡그릴 때의 감정, 웃을 때의 감정, 표정들에서 이제 그걸 다 체크했는데 표정이 맨하탄에 사는 뉴요커나 그 산악 쪽이나 똑같았어요. 근데 감정은 육체적인 감정이라고 그랬죠. 그 말을 했나 모르겠네. 육체가 먼저 표현하고 감정이 나중에 뇌에서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배가 아프다는 아픔이 있으면 배가 이미 육체적으로 막 꼬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 무서운 곰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자기의 심장과 혈액과 근육이 오갈이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뇌로 나타나면 무서움으로 나타나는 건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지. 무서우니까 오갈 들고 손을 분노했을 때 주먹을 막 흔드는 사람은 더 분노해. 이미 몸은 상태는 분노해 있는데 또 거기다가 주먹까지 흔들어대면 더 분노해요. 근데 주먹을 꽉 쥐면 분노를 극복할 수 있어요. 자기 신체 상태를 바꾸는 거죠. 이건 다윈이 한 말이야. 이미 다윈은 19세기 말에 한 말이니까 벌써 100년도 넘은 이야기죠. 근데 지금 오늘날 다윈의 그 말은 철저히 옳은 걸로 실험상 입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을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웃을 때 쓰는 근육이 있어 얼굴에. 거기다가 금봉을 이렇게 딱 누르면 붙는 걸 해가지고 그걸 전기로 강제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에? 웃는 식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근데 찡그리는 근육을 그대로 눌러서 또 찡그리게 만들잖아요. 기분 나빠져. 그러니까 육체 상태가 뇌에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그 감정이 일어난다는 걸 역으로 입증한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그 얼굴 이런 것들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언어가 장난을 쳐도 인간의 본성의 바탕을 둔 인간들의 얼굴의 표정과 몸 자태, 네? 자태, 몸 엉거주춤 뭐냐, 빨갛냐, 어떠냐, 그런 블러싱하냐, 플러싱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바탕으로 언어를 이해하면 언어의 우상에 안 빠지거나 우상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언어 내가 자주 드는 예지만 미안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갖고 우리 화가처럼 버벅대고 그냥 얼굴 빨갛고 서 있어. 그 사람이 더 미안해하는 거야? 아니면 말로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 새끼야 하는 놈이 더 미안해하는 거야?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어. 그 놈이 더 미안하는 거야? 아, 근데 줘받고 싶지. 하나도 미안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니까. 말의 그 우상의 그것을 두 개를 비교해서 아, 저 사람이 진짜 얼굴만 빨가지고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사람이 진짜 미안해하는 거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말의 우상을 벗어난 거야. 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뭐 그러면서 어영된 부영하는 놈한테 너는 말로 표현했으니까 네가 더 미안한 거야. 걔는
언어의 포로가 된 거고. 예? 인간의 감정은 육체적인 것이라서 도덕 감정도 육체적으로 표현돼요. 너무 미안한 경우는 어쩔 줄 모르기도 하고 당황 엔노스 되기도 하고 그렇게 얼굴이 빨가지고 온몸이 빨가질 수도 있고 또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로해 줄 때는 목소리 톤도 벌써 달라지고 호흡도 달라지고 사람이 완전히 육체적으로 변하잖아요. 그걸 보고 말은 잘 못하고 버벅대는데도 아 이놈이 나를 위해서 말을 하는구나 알지. 그러니까 걔하고도 같이 사는 거예요. 표정이나 몸짓 꼬랑지 막 흔들면 기분 좋은 거잖아 강아지. 근데 꼬랑지 쳐져버리면 이 새끼 어디 아픈가? 아니면 나한테 서우는가? 피하는 몸짓을 감을 못 잡으면 그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지. 강아지가 막 피할 때 있어요. 미안할 때도 피하지만 어설이 없을 때 지가 잘못해놓고 뭐 깨놓고는 어설이 없으면 어디 가서 짱 먹혀갖고 안 나타나려고 그러나. 어? 그지? 걔는 잘못을 한 적이 없어요. 알았어 읽어. 가령 실체, 나, 너라는 말은 실존하지 않으면서 인간들을 오랜 세월 무한 논쟁에 빠뜨렸다. 또한 담화적 의견일치를 자, 실체라는 말은 인간을 인간이게 만들어주는 인간의 실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른 뭐 사물들도 실체도 있지만 그런 실체는 없다. 한국인, 그럼 한국인이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한국인 중에 이영훈 같은 놈도 있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를 식민 통치를 해줘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이익을 받고 일본한테 고마워해야 되고 그 위안부는 창녀였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한국 놈이지요. 근데 그 놈이 그런 실체적으로 한국 놈이야? 한국 사람의 감정과 한국 사람의 전통을 또 한국 사람 조상들의 역사적인 항쟁을 몰가치적으로 뭉개는 자는 한국 사람 배에서 태어났어도 한국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외국인 묘지 있죠. 인천에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멸망을 막으려고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또는 여기서 그런 선교활동을 하다 죽은 사람들 전염병 걸리거나 이런 거 같고 그런 사람들이 더 한국 사람 같죠. 이게 경험적인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한국 사람이냐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25시 영화에서처럼 아리안족에 이렇게 얼굴 형태가 있어서 딱 재서 맞으면 아리안족이냐 살고 안 맞으면 이 새끼 처형이 하는 히틀러가 그러듯이 그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인간과 또 동물의 차이도 실체적인 차이는 아니다. 인간의 가장 못난 천치와 천재견보다 천재 영장인 그런 그 침팬지 중에 엄청나게 영리한 놈하고 거의 IQ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연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돼 있어서 어디서 딱 끊어지게 실체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나 나가 말 입장에 따라 표현하는 것이지 그래 너나 나가 딱 정해져 갖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말로만 있는 거죠. 내가 나지 늘 나거나 상대방이 볼 때만 너지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듯이 언어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 빠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하버마스예요. 너를 네가 나라고 그러고 네가 나를 너라고 부르는데 너를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걸 서로 입장을 바꿔서 계속 말을 할 수 있는 거. 또 이라는 대명사를 계속 바꿔가면서 번갈아 쓸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역지사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버마스가. 그래서 커뮤니커티브 액션에서 서로 간에 둘이 너나만 있는데 희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그래서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나 그 사이에 어떤 너나 사이에 있는 대화 참여자와 소통 참여자와 소통 바깥에 있는 자는 이제 소통을 관찰하는 관찰자인데 관찰자와 참여자가 일치될 수 있다. 이 대명사를 서로 바꿔 쓰는 거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내가 그랬죠.
대명사를 백날 바꿔서도 나는 그냥 나로 있는 것이지 입장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역지사지라는 말을 또 이렇게 교묘하게 해놓고 지가 역지사지라는 말인지 모르는 거야. 칸트처럼. 아까 보편화한다는 것도 역지사지라고. 여기는 이제 이 인칭 대명사를 서로 교호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그 교호적 교환 가능성에서 역지사지의 가능성을 따라서 객관적인 참여자의 시각과 관찰자의 시각이 일치할 수 있는, 따라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걸 똑같이 언어의 함정에 빠졌던 거지. 아마 하버마스 전체 이론이 시장의 우상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